오늘의 머릿말. 사람들은 가끔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해. 그냥 상처 주고 싶어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지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 소설 속 한 문장에 기대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떤 물질의 사랑 속 이 문장들에 기대해 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책은 때로 속 깊은 친구처럼 내가 하려는 말을 한 발 앞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소설 읽다가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간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천선란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SF 소설이 현실과 맺는 접점을 경험하게 하는 작품들을 쓰시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현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세계에 대한 사고실험부터 지금 여기에 나와 완전히 밀착한 공감의 문장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솜씨로 두루 아우르는 작가님이 천선란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선란 작가님을 이끌리 두 번째 초대석의 주인공으로 모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선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선란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 요즘에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긴 한데요. 네. 이 두 번째 초대라는 얘기에 정말 네. 너무 기쁘게 달려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2024년이 벌써 연말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간은 갔는데 한 일은 없다. 난 너무 계획은 성대했지만 남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작가님의 2024년은 무척 분주한 시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뮤지컬, 영업한 계약, 독일 북토크 여러 가지 바쁘게 지내셨잖아요. 네. 근황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4년이 약간 아직도 24년이야? 이 느낌이에요. 한 일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여름이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유난히 조금 한 해가 정말 긴 느낌? 그래서 가을 그 추위가 딱 오자마자 이제 진짜 끝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3달 정도가 남은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요즘에 이제 상반기에는 해외를 진짜 많이 돌아다녔고 그리고 잠시 여름에 어떤 무더위를 느끼다가 하반기에는 이제 또 국내를 네. 이제 역마살이 아니라 역마 그 자체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바쁘게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여러 도시들을 다니시면서 창작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일 것 같거든요. 특히나 창작자로서는 리듬이 깨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몇 시에 작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리듬을 만들었다가도 어디에 갔다 오면은 그 리듬이 다 깨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만의 작업 리듬을 유지하는 작가님의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인간관계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국내 어떤 행사가 있든 제 리듬을 지키거든요. 네. 그게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새벽 시간에 일어나고요. 네. 그리고 오전에 주로 작업을 해요. 근데 보통 행사가 아무리 일러도 이제 점심 이후잖아요. 네. 막 아침부터 하는 행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행사 때문에 작업량이 밀리진 않고 오전에 대부분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일을 많이 해놓는데 그게 이제 새벽 4시쯤 일어나서 한 7시나 8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2시쯤 끝내는? 네. 그러면 사실 업무량이 3-4시간인 건데 저는 그 정도만 사람이 일을 해도 하루에 이제 실제로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제 오후에는 뭐 미팅하고 지금처럼 팟캐스트도 녹음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대신에 일찍 일어나니까 꼭 일찍 자야 돼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9시쯤에는 이제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막 책도 읽고 스트레칭도 1시간 동안 막 하다가 10시에는 누워서 적어도 11시 전에는 잠들 수 있는 이 루틴을 거의 한 1년에서 2년 넘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건 예전부터 일찍 일어났지만
이제 완전 밤까지 정확하게 한 거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인데 그렇다 보니 인간들과 만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 약속, 술 약속 아니면 혹은 미팅이 늦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다 약간 조금 포기한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루틴을 이어나가면 사실 나라가 바뀌고 도시가 바뀌어도 삶의 리듬이 똑같아서 뭔가 창작의 흐름이 깨진다는 느낌은 아예 안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네요. 이게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네. 마음 같아서는 놀기도 하고 일도 하고 쉬기도 하고 싶지만 다 할 수 없다면 어딘가에서는 뭔가 포기하는. 포기해야 돼요. 네. 네. 근데 30이 조금 넘으니까 인간관계 포기하는 게 아쉽지 않더라고요, 크게. 이 사람이 무슨 아니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 결국에는 잠깐 나랑 만나도 네. 그 순간 되게 충만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꾸준히 얘기하는 이 사람이 근데 다희 기자님도 그런 저와의 어떤 똑같아요.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그쵸? 네. 저희 막 잠깐 만나도 1시간, 2시간 거의 네. 랩하듯이 대화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밀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기부터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구랑 밤새 놀면서 쌓는 우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밤새는 없는 거예요. 일단 아예. 체력이 없어요. 네. 네.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대신 택하는 방식들이 짧고 밀도 있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일도 있는데 예를 들면 컨디션 안 좋을 땐 친구 안 만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컨디션 좋을 때 최상의 모습으로 재미있게 짧게 놀고 끝나는 게 낫지 힘든데 막 억지로 같이 있어야 하니까라는 식으로 시간을 늘리는 거는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해주는 분들이 있고 되게 서운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만남의 어떤 횟수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친구들과는 점점 조금 소홀해지고 네. 그냥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만날 수 있을까 했을 때 너무 선뜻 그래 너 몸 잘 챙겨라고 말해주는 사람과는 또 다음에 만나게 네. 되고 약간 이렇게 정해지는 것 같은.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 SNS 같은 거 보면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창작하는 사람이 외향적이고 네. 사교적인 경우도 흔치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작가님 MBTI 궁금했는데요. 사실 이 저 MBTI 과학책 좋아해요. 쓰시는 네. 분들한테 이런 질문 드리는 건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MBTI 어떤 거예요? 저는 보통 INTJ이거든요. 네. 근데 행사 기간 때 E로 바뀌어요, 앞에가.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했을 때는 ENTJ가 나왔고 근데 제가 되게 SNS도 활발하게 하고 사람도 좋아하긴 해요. 네. 그 사람들 말 듣는 거 진짜 좋아하고 어떤 직업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진짜 좋아하고 근데 최근에 제가 지인들이랑 얘기할 때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되게 활동적이고 사교적이지만 사실 너는 어느 자리에 가든 질문자나 인터뷰로서 항상 있다. 우리랑 있을 때에도. 네네네. 그러니까 대화를 한다기보다 너의 궁금함을 막 물어보고 막 답을 다 듣더니 호련하게 간대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지만 그게 어떤 깊이 있는 밀도나 우리가 막 왁작지껄하게 노는 느낌의 사교성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INTJ가 딱 맞지만 되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활동적이어 보이는 이상한 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질문하고 궁금하고 그게 해소가 되면 떠나요. 나 이제 가볼게 이러고. 약간 작가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똑같은 말 들었어요, 저. 네. 그러니까요. 항상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사람이어야
어느 정도의 비밀이 필수적인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항상 이제 시간이 쌓였다 만나면 또 일화나 에피소드들이 각자 쌓여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질문하기 위해 가죠. 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쵸. 예, 그래서 약간 작가님 소설을 읽을 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등장인물들이 궁금했던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기도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어떤 엔진을 가동시켜서 밀고 나가는 걸 좋아하거나 즐기는 작가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캐릭터들을 잘 조형해서 이 인물들 각각이 지닌 신비를 파헤치는 걸 좋아하는 작가님들도 있는데, 천선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인물들의 네. 내면에 대해서 알아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잘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인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 진짜 좋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걸 꼭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나 저는 살면서 잘 다루지 않는 어떤 감정의 단어들을 누군가는 너무 생생하게 느끼고 있고, 그게 원동력이 되고, 그 원동력이 어떻게 분출이 되고, 이런 것들을 대화하다 보면 다 알게 그렇네요. 되잖아요. 그게 되게 데이터를 쌓는 느낌으로 즐거워요, 그걸 들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게 그냥 재밌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약간 상호작용으로서의 대화라고 하는 게 갖는 힘이 그런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천개의 파랑, 뭐 랑과 나의 사막, 어떤 물질의 사랑, 이런 작품들이 천선한 작가님 소설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네. 작품으로는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게 이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독자들에게 권하실 수 있는 그런 천선한 인문작 같은 게 있다면 이 작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실 수 있는 작품을 꼽는다면 어떤 책들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약간 형태와 종류가 달라서 다 추천하고 싶긴 한데요. 욕심쟁이다. 저는 이 사람이 진짜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구나라는 네네. 거는 노랜드 소설집이 그렇네요. 예. 저는 좀 더 제가 좀 좋아하는 음. 글쓰기의 결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이런 정서로 이 사람이 나아간다면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느낌으로는 랑과 나의 사막이 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소설의 기본적인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된 것 같고, 네, 딱 그 두 책과 곧 출간될 책? 네. 곧 출간될 책은 장편인가요? 단편인가요? 소설집 단편입니다. 네. 네. 어떤 이야기들이 묶여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신다면? 네. 저의 세 번째 네. 소설집은요. 8편인가 7편 정도가 수록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3편은 거의 어디에 이렇게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소설들이 있는데, 아마 노랜드에서 조금 더 확장된 이야기들, 제가 전에 아무튼 디지몬으로 이제 네.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다혜 기자님이랑 행사를 했을 때 기자님이 뭔가 아무튼 디지몬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나올 이 작가의 책이 궁금하다고 네. 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조금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 라는 기대가 살짝 있었어요. 완전 기대하게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책을 열심히 팝니다. 예. 지금 이 시기에 읽기 좋은 책을 고른다면 또 어떤 책을 골라 주실지가 궁금한데요. 저는 최근에 그 출간된 지금 말씀해 주신 아무튼 디지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튼 디지몬이라고 하는 책이 첫 번째는 최근 나온 책이다. 또 두 번째로는 천선한 작가님의 소설을 쭉 읽어온 입장에서 보면 아무튼 디지몬은 일종의 쉼표 같은 책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들 쭉 쓰시다가 이제 에세이로 한 권을 쓴 경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그동안의 작가님 소설에 나왔던 잠깐씩 언급됐던 작가님의 어떤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실제 경험을 약간은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또 이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었다는 것은 이 다음에 할 이야기는 달라질 거야 같은 선언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천선한 작가님 책 읽는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시기에 읽는다면 저는 이제 곧 또 새로운 책이 출간이 네. 되니까 그걸 읽기 전에 안 읽어서 한 번도 제 책을 안 읽으신 네. 분이라면 청계파랑 네. 저는 그거를 읽고 이제 나올 소설집을 딱 읽어주시면 이 사람이 그래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언가 꾸준히 세상을 돌아다녔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천계파랑은 안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천선한 작가님 책을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면 약간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짐작하기로는 작가님의 다음 이제 소설집이 나오고 천계파랑을 같이 읽었을 때 어떤 작가로서의 성장 같은 것을 가장 딱 대비되게 느낄 수 있는 두 권의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제가 가장 바라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새로 낼 때는 늘 내가 전에 냈던 책보다 조금이라도 더 맞아요. 이 사람이 작가로서 성장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싶은 게 저의 제일 큰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막 뮤지컬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면서 청계파랑을 이제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네.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 사람 신간이 나왔냐고 딱 읽었을 때 같은 사람 맞나? 근데 좀 더 되게 성숙해졌네라는 느낌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이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독자 입장에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작가가 작가로서의 성장을 이룩하는 것과 별개로 작가가 그런 첫 번째 자기가 이렇게 뭔가 쏟아부어서 세상과 딱 교점을 만든 교집합을 만든 그 첫 작품이 있잖아요. 그게 데뷔작일 수도 있고 데뷔작이 아닐 수도 네네. 있는데 근데 이런 작품들에서 느껴지는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바퀴가 굴러간다고 했을 때 바퀴를 잘 만들어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떼굴떼굴 굴러가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를테면 원숙한 작가들이 이야기를 다루는데 능통해졌을 때 정말 이렇게 알아서 굴러가는 것처럼 이야기가 유려하게 흘러가는 걸 볼 때 즐거움도 있는데 이를테면 젊은 작가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막 부딪히면서 시험하고 있을 때 이 바퀴가 동그랗지 않기 때문에 굴러가지 않는데 그거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굴러가게 만들고 있을 때 너무 좋은 비유예요. 예. 네. 그때 느껴지는 박력이라는 게 굉장하거든요. 네, 예. 맞아요. 저는 청계파랑 읽을 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 소설이 완벽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소설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무슨 서사적 완결성 이런 걸 떠나서 이 작가가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있는 힘껏 발휘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전달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지금 해주신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게 제가 이런 약간 비슷한 얘기를 3년 전인가 그 북토크를 하는데 이제 평론가님한테 비슷하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그 무너진 다리가 첫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절판시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작가가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독자의 즐거움을 그럼요. 빼앗지 말라라고 네. 하셨고 이제 그게 결국 다혜 기자님이 했던 비슷한 얘기였는데 그때 느꼈던 게 작가라는 게 이루어지면 책이 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가 성장해도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봤던 작가님들은 이미 너무 완벽한 사람들 같아서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성장의 가능성이 아직 있는 그럼요. 사람이고 독자들은 그거를 지켜봐주는 사람들이구나라고 해서 좀 되게 시원했거든요. 네. 근데 딱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그쵸. 주신. 그래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천계파랑은 그래서
언제나 그 선선원 작가님 책 중에서 이 작품이라고 했을 때 언급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그게 너무 네. 좋네요. 밀리의 서재에서 천개의 파랑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밀리의 서재에서 천개의 파랑이 담긴 서재가 10만을 넘겼더라고요. 우와, 처음 알았어요. 네, 굉장하지 않나요? 완독할 확률이 70%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분들과 접점을 얻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책이 잘 팔리는, 잘 읽히는 데에는 그냥 어떤 어쩔 수 없는 급류를 탄 느낌이에요. 네. 이 책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고 모두에게 취향인 책도 없지만 어떤 책이 한번 딱 잘 언급이 됐고 딱 띄워졌을 때 그 이후에 많은 독자들이 읽게 되니까 그냥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좀 아실 수 있도록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아실 수 있도록 밀리의 서재 독자 리뷰를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한 줄 리뷰만 해도 1000개 가까이 있거든요. 오, 네. 레몬맛 보드카님이 남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제 한 줄 평을 남기셨고요. 시아 러브 굿님 리뷰는 공감이 116개나 찍혀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서로의 소음이 섞이도록 내버려두며 라고 적으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감 리뷰는 윤29님의 짧은 한마디인데요. 콜리 내가 뭔데 날 울려 입니다. 독자 리뷰 들으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리뷰요. 저도 공감을 못했었는데 뮤지컬이랑 연극 보면서 퀄리티가 뭔데 날 올려 이걸 똑같이 얘기했어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청개파랑에서 우리는 모두 천천히 달리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장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네. 저도 이 문장을 좋아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이 문장에 빠져있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궁금한 거. 천선한 작가님은 천천히 달리는 분이 아니라 광속으로 달리는 분이다. 작가님께 천천히 달린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요즘에 저의 천천히, 그러니까 이거를 쓸 당시에 천천히는 정말 제 속도의 천천히가 맞았거든요. 네. 막 아르바이트니 뭐니 너무 돈과 어떤 쫓겨 사는 조금 나를 돌보자.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생각하자 의미의 천천히가 맞았지만 지금 저에게 우리 모두 천천히 살자는 정말 사회의 속도를 좀 늦추고 싶거든요. 네. 그런 어떤 노동의 강도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문제나 차별과 혐오, 범죄에 대한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네. 그거를 좀 어떤 조망하고 싶은 거예요. 바라보고 싶은데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속력을 내야겠다. 내가 조금 더 앞에서 봐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F라는 장르를 쓸 때도 그게 되게 이점인 것들이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 왜 일어났는지를 계속 더 넓게 보려는 시도를 하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뭔가 빨리 달리고 있더라고요. 쉬면 안 돼. 더 읽어, 막 더 써,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결국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능력을 갖추는 게 사회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한 정도의 아웃풋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정한 속도로 달릴 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정하게 글을 쓰고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아니면은 뭐 여행을 다니고 네. 이런 여러 가지를 할 때 작가님이 이런 식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가 있을까요? 어떤 원동력이요? 원동력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그 루틴을 제외하고는 이제 제가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콘텐츠들이랑 협업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저는 좀 어쩔 수 없이 소설가여서 그런지 몰라도 뚜렷하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이 콘텐츠가
뭐 캐스팅의 문제라든지 무엇의 문제든 뭐 폭력성을 없애든지 어떤 지점까지 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 산업에서 그게 허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주된 주류들이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은 미디어가 다 뭔가를 주입하고 있고 네. 저 미디어 시장이 진짜 크게 돌아가는 곳이니까 빨리 달리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직은 신인이고 아직은 뭔가 잘 된 게 없고 이쪽에서 해낸 게 없으니까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래 그렇다면 빨리 빨리 성과를 내서 빨리 그 다다음 작품은 좀 더 뭔가 더 내가 생각하는 나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에 의해서 되게 속도가 붙는 것 같고 그 과정이 일단은 지루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자기 인식이 틀렸다고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지금 작품들이 잘 되고 있는데 이룬 게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근데 이게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제가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게 항상 내가 제일 잘 쓴 작품은 안 쓴 작품 내가 아직 그렇죠. 예. 곧 쓸 작품이고 그게 더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지난 것들은 그냥 지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쿨함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옆에서 항상 이 독자로서 소설을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꾸준하게 잘한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가가 작가로서 성장하고 있다. 이야기를 다루는 솜씨가 되었든 아니면은 이런 SF라는 장르를 다루는 솜씨가 되었든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나올 책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그 아무튼 디지몬이라는 책이 굉장히 독자님들의 사랑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천선란이라는 창작자를 만들어 온 세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작가님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다혜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간 여기저기 인터뷰와 네. 수상소감을 뿌려놨던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하자라고 이제 싹 모았던 책이고 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 아무튼 디지몬 북토크를 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사실 그 이전까지의 제 삶은 그 책에도 나오지만 학생 때에는 어떤 고독이나 외로움 때문에 무의미함을 진짜 많이 느꼈다가 20대에는 엄마가 아팠고 그런 엄마를 살린 게 나고 엄마를 간병하기 때문에 내 삶의 이유는 나한테 있지 않고 엄마한테 있구나. 나는 엄마를 케어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로 조금 후련했어요. 20대에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결국에 70, 8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엄마만을 위해 산다면 언젠간 엄마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근데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원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막 소설을 썼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청계파랑도 되고 지금도 이제 소설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내 삶의 주인공이 나라는 걸 찾아간 과정에 어떤 한 꼭지점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북토크에서도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예전에는 엄마를 위해 내가 산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내 삶에 엄마가 나에게는 어떤 역경과 고난의 한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 이제는 내 삶의 주체가 된 거야라는 거를 조금 선언하는 듯한 책이었거든요. 저에게 스스로.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쓸 때 진짜 안 울고 아무 감정이 없는데 아무튼 디지몬을 쓸 때는 마지막 꼭지를 쓸 때쯤에 계속 눈물이 났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네. 이제 엄마 삶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공표한 느낌이라서 되게 초반에 낼 때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무서웠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공감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이 작가 에세이도 잘 쓰네라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좀 후련한 상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책을 내고. 그 아무튼 디지몬이라는 책이 어렸을 때 디지몬 좋아했던 네네. 한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고 자기 일을 찾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디지몬과 함께 했던 시간의 작별을 고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만든 것과 헤어지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이고 그 나를 만든 것이 완전히 자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별하는 사람이 이 책에 전면적으로 드러난 건 디지몬이지만 결국은 엄마하고 작별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네. 이 작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보지 않거나 이런 식의 작별이 아니라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작별이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건 책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다. 맞아요. 이제 약간 인정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삶이 내 삶이고 여기서 뭔가를 막 더 바랄 네. 수 없다. 약간 네. 이런 걸 인정했던 그건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왜 성장하고 일하고 이러면서 보통은 자기 가족하고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족하고 멀어진다는 것에서 다행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죄책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쪽이든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필연적인 어떤 차례가 온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복잡한 심경이 들 때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작가님이 애니메이션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 좋아하시는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정서를 담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시간을 날리는 소녀를 볼 때마다 우는데 저는 이 다시 볼 수 없다는 감각? 네.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지나갔는데 네. 그때는 그걸 몰랐다라는 감각 같은 거를 너무 못 견디게 슬퍼하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른바 성장담, 성장소설 이런 성장 영화 이런 것들에서 성장을 일종의 통과의 의례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더 성숙한 자세를 갖춘다라는 뜻으로 이 성장을 쓸 때가 많은데 저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희망, 그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할 줄 안다는 게 성장이라는 것과 일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때 굉장히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데 네. 애니메이션들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잘 담죠. 너무 잘 담아요. 근데 심지어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 좋아하세요? 저 진짜 제가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 중에 일단 센가치로의 행방불명을 네네네네. 그쵸. 진짜 좋아하고 두 번째로 토토로. 이웃집 토토로도 진짜 좋아. 그래서 결이 다 비슷해요. 그리고 토이스토리 시리즈가 인생의 어떤 한 가장 중요한 거고 하나가 이제 업. 그쵸. 근데 말씀드린 애니메이션이 다 똑같죠? 지금 결이 다 같아. 네. 다 무언가랑 떠나보내고 약간 이런 것들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토이스토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일 텐데 저는 이 토이스토리를 보면서 농담 삼아 그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자녀분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가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안 온대요. 어른은 울어요? 어른은 우리는 울고. 오열해요? 저기는 막 진짜 오열하잖아요. 그래서 막 내가 옛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린 장난감들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면서 이 이야기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이건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인 거죠. 완전 판타지죠. 진짜 그쵸? 재미있는. 난 지금도 좋은데 왜? 내가 잘 때 인형들이 움직인다고? 약간 너무 신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소중하니까 평생 인형을 아껴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인형하고 이별하는 거야. 이별하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업
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그 할아버지, 네. 이 업이라는 애니메이션 안 보신 분들은 언제 한번 꼭 보시면 저희처럼 되게 오열하고 시작하거든요, 이 작품은. 맞아요.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1인가 2인가 그러니까 앞에 짧은 원래 이제 픽사에서 항상 네, 짧은 네. 애니메이션 보여주잖아요. 그때 업에 대한 네. 짧은 5분짜리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 얘기인 거예요. 네. 그 인사이드 아웃은 안 울었는데 아무튼 그 많이 우는 영화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 영화에서는 안 울고 그 5분 업에서 다 울고 그렇죠. 영화를 봤어요. 네. 이 업이라는 작품은 오히려 본편 가면 울 부분이 없는데 그 처음에 주인공 할아버지가 맞아요.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대사 없이 예, 몇 분 동안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말로 다 못할 정도의 감동과 묘한 회한 같은 게 올라오면서 울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서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인데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집을 평생 지켜. 여기에서 살아야 해. 이 이야기를 밀고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결국에 다 성장이잖아요, 얘네가.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성장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성장통이라는 단어도 있고 성장이 되게 슬픈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저는 성장은 반드시 긍정적인 변화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시기를 지났는데 그곳에 고여 있거나 여전히 매몰돼 있거나 그로 인하여 어떤 되게 나쁘게 변했다는 거는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인 것 같고 아직. 근데 성장은 반드시 뚫고 올라오거나 피어내거나 그다음에 더 가지를 뻗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모두에게 이별은 슬프지만 그거를 끝끝내 모두가 이겨낸다. 누군가는 이겨낸다라는 메시지가 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장하는 이야기들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작품들 중에서 생과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작품도 왜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한 공간을 판타지적으로 훅 들어갔다가 깨고 나오는 순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도 치히로가 결국에는 터널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하쿠라는 아이를 만나서 모든 걸 다 해내고 나가잖아요. 네. 근데 하쿠를 못 만날 걸 알아요, 이제. 이 아이가 신인 것도 알게 되었고 맞아. 이 환상적인 공간을 나가면 말하는 개구리도 못 보고 막 용암 그런 병아리들이든 다 못 보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잖아요. 네. 씩씩하게. 그게 너무 좋아요. 나 같으면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냥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치히로가 갖고 있는 그 힘. 이런 순간들인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그러니까 네. 나를 붙잡고 있는 약간 중력 같은 힘이 계속 있거든요. 네. 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나에게 익숙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걸 끊고 나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진짜 터널을 지나든 뭔가를 끊어내든.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해버리기도 하고 잘 그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만 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 과정을 있는 힘을 다해서 돌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힘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볼 때 너무 슬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가면 다시 이런 너의 모습을 볼 수 없겠지? 네. 같은 생각을 하면 또 너무 막 마음이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좋지 않나? 라는 너무 생각을 좋죠. 합니다. 그 토이스토리는 특히나 그 앤디의 시점이 아니고 우디랑 버즈의 시점이잖아요. 장난감 대회. 근데 걔네들은 좋은 게 앤디와 이별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시즌에는 받아들였지만 그 3편까지 나왔을 때는
이별이라는 게 전제되지 않은 그냥 맹목적인 나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그 영화를 보는 아이들은 못 느끼겠지만 어른은 아는 건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떤 한 시절에 나를 맹목적으로 좋아했던 친구들이 있었음을 그러니까. 떠올릴 때 오는 그 영화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별. 그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게 진짜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작품을 볼 때 그 이야기 안에 있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바깥에 내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다는 게 되게 그 중첩되어서 감동을 배가시키는 게 아닐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재미있게 읽으신 책 있으신가요? 저 최근에는 소설은 좀 안 읽고 있고요. 에세이나 인문학들을 챙겨 읽고 있는데 이옥선 작가님의 즐거운 어른 아, 너무 좋죠. 이란 예. 책을 너무 유쾌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저기 추천을 하고 다니는데 예. 왜 좋았냐면 제가 최근에 나는 과연 어떤 어른? 진짜 더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떤 노년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진짜 컸거든요. 네. 막 왜냐면 제가 딱 나이가 이제 주변에서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압박도 오고 막 생각도 많아지니까 내가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잘 그리지 않는 어떤 노년의 모습들을 상상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물론 이옥선 작가님께서는 이제 결혼도 하시고 다 네. 하셨던 이제 과정이 그쵸. 있었지만 아이도 다 키우고. 네. 예. 근데 딱 그런 유쾌한 어른을 보자마자 '아 평생 유쾌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너무 좋았어요. 공감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진짜 두려움을 없애는 맞아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하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즐겁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누군가의 경험에 대한 책이기 네. 때문에 그게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느꼈던 건 '그래 그러면 오래도록 공부해야겠다.' 그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에서 오는 힘이 진짜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습관을 길러야겠다라는 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또 어떤 책 읽으셨을까요? 저 그리고 소설은 과학책 같은 것도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네 근데 저 약간 그 병렬식 독서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누구나 다 병렬식으로 읽고 그래요? 있답니다. 예. 다 정독을 하지 않나요, 한 예. 번에? 정독하지 않고요. 보통 한 10권씩은 펼쳐놓은 책에 다 10권씩은 읽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오늘 막 계속 읽고 있는 책은 그 불완전한 인간이었나?라는 그런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인간이 비효율적인 생명체가 되었나. 이렇게 노년기가 왜 있는가.'라는 네. 어떤 그런 구간을 꽤 읽고 있었고 그리고 네 약간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이런 병렬 독서를 하실 때 보통 그 책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도 병렬 독서를 많이 하는데 병렬 독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일 때문에 읽는 거, 맞아요. 재미로 읽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런 이유로 뭐 소설과 비소설이 좀 섞여 있고 그다음에 완독까지 할 책과 중요한 데만 읽을 책이 맞아요. 따로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저는 그 인문학 책이랑 사회과학 책 약간 두 가지를 취미로 진짜 많이 읽고요. 그냥 재밌어서 재밌어 보이는 것들은 다 읽고 소설을 약간 책임감, 의무감으로 읽어요. 네네네. 챙겨서. 그냥 읽어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에 읽는 편이고 그래서 소설은 완독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그런 과학책 같은 것들은 좀 빠르게 그냥 재밌어 보이는 부분 표시했다가 나중에 소설 쓸 때 필요하면 다시 찾아보니까 약간 그렇게 읽어요. 그럼 책 읽으실 때 메모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책에다 그냥 다 써요. 이 부분 나중에 이렇게 쓰면 재밌겠다라는 것들도 그냥 책에다 써 놔요 다. 그러면 다 나중에 찾아 읽기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메모했던 것들 보면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썼구나.'라고 떠올라 갖고 네네네. 그렇게 쓰는 편이고 막 소설책도 읽다가 웃기면 밑줄 치고 킥킥킥 이런 거 써 놓고 약간 그렇게 써요. 네.
책 아끼시나요, 혹시? 저는 반반이기는 해요. 반반이어서 이제 전 전자책도 많이 보니까 네. 전자책 같은 경우는 밑줄 긋기가 엄청 편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밑줄 긋는 거는 전자책은 너무 쉽게 편하게 하는 편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종이책의 경우는 진짜 반반 정도 되는데 사실 저는 독서 노트 같은 것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노트를 이렇게 예쁘게 쓰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려고. 저는 예. 독서 노트를 진짜 쓸 줄 몰라요. 예. 그냥 재밌다. 그쵸. 끝. 그래서 저는 전자책도 메모가 안 되니까 네. 집중이 진짜 안 돼요. 그쵸.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소설 정도만 읽는 것 같아요. 전자책은.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대로 이렇게 끄적이는 데는 종이책이 훨씬 더 편하죠. 맞아요. 예. 그게 최고예요. 맞아요. 그 자기가 쓰는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저도 그런 때는 종이책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SF 소설을 주로 쓰시니까 추천하고 싶은 SF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작가님이 아껴 읽으신 SF 소설 몇 작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일 좋아하는 작품으로는 그 지구 끝의 온실, 김초읍 작가님의 지구 끝의 온실이랑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들도 다 좋아해요.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들은. 그리고 최일택 작가님의 비인간도 진짜 맞아요. 네, 너무 좋아하는 소설집인데 근데 이 외에도 사실 SF 소설은 여러분 다 따라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흐름이 진짜 빨리 바뀌거든요. 그쵸. 마치 그러니까 얘네도 트렌드가 있는 것처럼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소재들이 막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해마다 겹치는 것도 진짜 많고 그게 신기하게끔. 근데 요즘에는 더 세분화돼서 뭐 세균, 바이러스, 막 박테리아, 그리고 식물 이런 그리고 감각, 몸 이런 어떤 되게 흥미로운 주제들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그리고 사실 많지 않거든요. SF가 거짓말. 트렌드라고 하긴 하지만 책이 나오는 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많지 않아요. 많잖아요. 많아요?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어요. 다 추천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작품 중에서 김보영 작가님 작품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트렌드하고 무관하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무슨 1억 년 전 돌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네, 같은 맞아요. 느낌으로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웅장하고 아름다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는 굉장히 맞아요. 그런 작품들이고 이 SF란 장르가 뭐 하는 장르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어디까지 얘기를 풀어낼 수 있지? 그리고 종교라든가 하는 좀 SF랑 관계 없어 보이는 주제들이 어떻게 SF랑 같이 엮일 수 있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김보영 작가님 작품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김보영 작가님 단편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예. 장편도 좋은데 단편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널 기다리고 있어인가?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련하게 짝이 없는 너무너무 좋은 작품이어서 꼭 권해드리고 싶고 김초엽 작가님 작품들도 진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한국 그 SF 작가님들 소설을 읽을 때 느낀 게 SF라는 게 진짜 그냥 로봇이 사용됐다 소재적으로 약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되게 한편의 인류학이자 사회학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그 바뀐 사회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눈들이 진짜 넓은 장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SF를 접근하실 때 막 용어나 어떤 미래를 떠올리기 어려운 지점 때문에 진짜 입문이 힘들지만 그냥 그것들은 초반에 그냥 다 넘기셔도 되고 그냥 사람들의 어떤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읽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SF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약간 고정관념 중에서 실제랑 잘 맞지 않는 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설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에 어떻게 빠져들어갈 수 있을까? 맞아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알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소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개연성을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납득시킬 거냐의 문제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용이 있었습니다는 판타지잖아요. 네. 근데 그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용을 만든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래서 이 세계에 지금 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또 SF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그런 세계를 같이 입장하면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만약에 이해해야 하는 과학 기술이 있으면 작가님들이 딱 씹기 좋게 다 조리해서 소설 속에 녹여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편집자님이 물어도 보세요. 네, 설명이 맞아요.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을 잘 읽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가 책을 읽는 방법은 일반 독자들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잠깐 이렇게 뭐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것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가님이 작가가 되기 전과 후 독서법 같은 거에도 차이가 생긴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독자분들이 소설을 훨씬 더 잘 읽으시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몰랐던, 찾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찾아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작가가 된 후에 엄청난 세계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작가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썼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감동한 이 파트가 작가가 교묘하게 노리지 않은 네. 걸 수도 있겠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소설을 읽을 때 내가 이걸 잘 읽어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사라졌어요. 꼭 답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되구나라는 좀 해방감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의무감 때문에 소설을 챙겨 읽긴 하지만 읽을 때에는 별 생각 안 하고 재미있게 읽고 오류가 있으면 작가 틀렸네 이러고 넘어가는 그런 게 좀 생겼어요. 맞아요. 실제로 오류 있을 때 꽤 있거든요. 엄청 많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읽는 입장에서 이걸 막 꿰어 맞춰서 이해하려고 네. 하다가 이상한 해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잘못 쓴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다음 새로 뽑은 제새쯤에 은근슬쩍 고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저도 인터뷰를 하다 보면 뭐 영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장면이 뭐 이러이러해서 뭐 이런 뜻이냐라고 물어보면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저는 항상 저 잘 기억해놨다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게 사실 이 창작물의 신비한 점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철저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읽어낼 수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쓰는 뇌하고 읽는 뇌는 진짜 다를 다른 수 거. 있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공백으로 남겨둔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채운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작품이든 독자들이 완성하는 것이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괜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식의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많으시죠? 작가님들도. 저는 특히 천개의 파랑 뮤지컬이랑 연극을 보면서 확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내 이야기가 아니구나. 천개의 파랑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고 훨씬 더 내가 썼던 것보다 커진 애구나. 그래서 이제는 얘는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에. 그럼 그런 느낌이 시원하신가요? 아니면 약간 서운하신가요? 너무 시원했어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마음껏 하면 되겠다. 네. 이 책에 대한 무게감과 책임감을 이미 난 다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앞으로 계속 또 나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천선한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건강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독자들의 감상이 내가
생각한 방향대로 이기를 바라는 네네. 그런 것도 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어떤 해석이라고 해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이 책이 세상에 나간 이상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하나 썼는데 여러 사람이 다 다채롭게 읽으면.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내실 책들도 어떤 이야기들일지 어떤 해석들이 가능할지 궁금해지는 순간이고요. 저도요. 네. 그리고 아마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가님이 독자로서 가지고 있는 힘이 창작자로서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잘 읽는다라는 행위가 결국은 잘 쓴다라는 쪽으로 연결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분명한 사람이 결국은 창작을 할 때에도 그런 힘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천선한 작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어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가요? 저 진짜 고정으로 하나 그러니까요. 달 기자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수다를 떨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책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평소에도 사실은 그런 책 이야기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 사실 책 이야기보다 온갖 콘텐츠 얘기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콘텐츠는 뭔가요? 흑백 요리사요. 아니 제가 어제 동생하고 이제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동생한테 너 흑백 요리사 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생이 지금 그거 봤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틀 사이에 4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을까? 어떤 게 네. 재밌냐면 이게 왜 요즘 사람들한테 유행일까? 그러니까요. 그걸 생각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작가님은 창작하시는 입장에서 네네. 그걸 보실 테고 저는 이제 보통 기자 일을 하니까 이걸 메타적으로 보는 네네네. 입장이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분석은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현상이 만들어지는 건 앞서가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 파급 효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런 것들을 다 뭔가 예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네, 어떤 게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하고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고 이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영원히 좋아하는 일단 서바이벌이고. 네,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대결이라고 네. 하는 것. 그다음에 그 대결을 유명한 사람과 안 유명한 사람들을 섞었을 때 네. 발생하는 효과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일단 먹는 게 맞아요. 네, 볼만하다. 맞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서사도 진짜 뚜렷하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는 대중들의 평가들도 달라지는 걸 보는 게 재밌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는 본 다음에 사람들이 그 프로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는 것도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이고 사실은 저는 책을 읽을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책 팟캐스트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책 혼자 읽는 거여가지고 되게 외롭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나만 이렇게 읽은 것일까? 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에 대해서 맞아요. 항상 궁금해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작가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좋네요. 저도 완전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